저나 여러분, 사람 개개인이 심리적 특성을 가진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우리는 의도하기만 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가 생각이라는 것을 한다는 것, 어떤 기분을 느끼고 있고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것을 곧바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 우리가 뇌를 가지고 있고 신경 생리적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요. 그런데 집단, 군중이 심리를 가진다는 것은 이와는 다른 맥락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집단은 뇌나 신경 생리적 기제를 가지지 않으니까요. 사실 그것은 그 무엇도 본질적으로 가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군중이라는 것은 단지 가상적 이름에 불과하니까요. 그런데 이런 비가시적 존재에 대한 탐구, 사람 개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분명히 구별되는 모종의 집단 심리를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귀스타브 르봉인데요. 이번 영상에서 다룰 책은 그런 귀스타브 르봉의 책, 군중심리입니다. 르봉은 단순히 한 명의 생명 존재로서 있는 개인과 구분되는 집단으로서의 군중이 출현하는 기점과 그 특성을 연구했습니다. 르봉이 관찰하기에 군중의 일부로 존재하는 사람은 군중 전체의 성격을 지배하는 어떤 무의식적인 성질, 장악이 그 사람의 의식적 활동을 대체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러한 군중으로서의 성질은 때때로 그것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 되는 민족적 성격마저도 넘어설 정도였죠. 르봉은 이러한 집단 행위의 주체, 군중에 대해서 그것이 가지는 정신적 열등함에 대해 끊임없이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이 가지는 원초적인 힘에 대해서 결코 경시하지 않았습니다. 군중은 무의식적이기에 맹목적일 수 있고 따라서 하나의 이상, 하나의 목표를 향해 자신의 목숨마저도 불사를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기 때문인데요. 르봉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중대한 변천은 민족의 이주나 왕조의 멸망 같은 사회적 현상 차원에서 규명될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심층적인 이유로부터 분석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란 바로 군중들의 생각이 심대하게 변하는 사태를 일컫죠. 르봉은 역사에서 기억할 만한 사건은 인간들의 사고에 보이지 않는 변화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결과라고 말합니다. 르봉이 역사를 보면서 인간 사회의 군중을 보면서 겉으로 보이지 않는 바를 통찰하고자 했던 목적의식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르봉은 과거 역사적 변천의 분기점만큼이나 이 책이 쓰여진 19세기 말 역시 거대한 분기점에 놓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르봉은 이러한 당대의 분기점이 가지는 특징을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하나는 종교, 사회, 믿음이 파괴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과학과 산업의 급진적인 발전이었습니다. 르봉이 보기에 당대 유럽 사회는 종교적 믿음이 빠르게 쇠퇴하고 그 자리에 자본주의적 산업이나 과학기술의 발달이 순식간에 대체하는 모양새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날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실제로 르봉의 예상대로 20세기라는 길고 혁명적인 분기점을 지나 그가 지적했던 그런 모양새대로 도착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변화의 단초에도 불구하고 르봉은 앞으로의 미래 사회가 어떤 모습을 갖추게 되든 간에 변치 않은 중요함을 드러내는 게 있을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게 바로 군중의 힘이라는 거죠. 실제로 르봉은 추후의 시대를 군중의 시대라고 예측했습니다. 더 이상 왕족 회의에서가 아니라 군중의 혼 안에서 국민의 운명이 준비되고 있다면서요. 특히나 군중은 쇠퇴하는 문명 체계를 파괴하고 다른 형태의 사회상을 구축하는데 능숙하다는 것을 르봉은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군중은 엄청난 잠재력과 변화의 힘을 갖추고 있지만 동시에 르봉이 보기에 군중은 대체로 무지하고 충동적이며 야만적인 집단에 불과했습니다. 이를테면 르봉은 군중에겐 이성적으로 최선의 방책이 통하지 않는다고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예컨대 만약 어떤 정치적 지도자가 군중에게 국가 운영을 위한 최선의 세율을 계산해 제시할 때 만약 자신이 내야 할 세금이 오른다면 군중은 한사코 반대하거나 불만을 쏟아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정기적인 세금은 그대로 두되 훨씬 비합리적이고 높은 비용에 간접세를 매기게 된다면 군중들은 불평불만 없이 그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거죠. 설령 물가 등에 붙이는 간접세가 결과적으로 그들이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유도한다고 해도요. 이렇듯 군중에게 효과적인 정책은 이성적으로 잘 고안된 철저하게 계산되고 합리적으로 형성된 내용이 아니라 그저 한순간 깊은 인상을 줄 수 있는 어떤 이미지나 그들의 감정에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야 군중을 잡음 없이 통치할 수 있고 정치적 지도자 역시 자신의 권력을 보존할 수 있다는 거죠. 나아가 르봉은 군중의 일반적인 특징을 설명하는데요. 우선 군중이란 특정한 상황 내지 목적에서 결집한 사람들로 규정됩니다. 단순히 공원에 1000명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그들이 갑자기 군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인 사람의 수나 결집한 물리적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 사이에서 무언가 공유하고 있어야 군중이 되는 거죠. 무언가가 그들을 자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성된 군중은 개인의 성격과 구별되는 새로운
성격을 가집니다. 군중 속 사람들은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감정과 생각을 하나의 방향으로 정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군중 속 개인은 혼자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거나 행동하게 되죠.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땐 친절하고 너그러웠던 사람이 노조의 일원으로 투쟁에 나서면 두 눈을 부라리며 실제로 분노에 가득 차기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때 개인은 자신의 의식적 내용, 태도가 차지하는 곳을 집단이 공유하는 무의식적 힘으로 가득 채우게 됩니다. 이 힘은 경우에 따라 민족성이나 역사성일 수도 있고 미래지향적 목표나 어떤 교리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대체 현상이 발생할 때 사람들 각각의 고유성을 구분해주던 의식의 개별성은 사라지고 모두 유사한 존재로 변모시키는 무의식적 전체성이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 형성된 군중의 새로운 성격은 군중 자체의 속성으로 말미암아 몇 가지 일반적 특징을 갖습니다. 예컨대 군중은 개개인에게 익명성을 제공하게 됨으로써 사람들이 책임감을 덜어놓도록 유도합니다. 그에 따라 사람들은 혼자 있었다면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을 자신을 억제하던 양심을 내던지고 본능을 표출하게 되는데요. 동시에 이러한 본능의 표출은 강한 전염성을 지녀 주변으로 퍼뜨리는 양상을 보입니다.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은 군중에 지배된 개인이 일종의 피암시성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군중이란 원시적 인간에 가까우며 이른바 최면에 걸린 상태와 유사하게 된다는 거죠. 다른 암시나 적절한 재질을 통해 순간 집단적 광기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점도 비슷하고요. 이러한 모습은 실제로 이익단체나 국회의원들, 심지어 특정 학회의 연구자들 등으로부터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분명 조율될 수 있거나 일리 있는 상대방의 말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속한 집단의 논리에 매몰되어 무조건적 반대와 비난을 일삼게 되는 모습을 오늘날 우리는 어디에서든 손쉽게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다만 집단에서의 암시가 반드시 부정적인 모습만을 초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르봉은 군중이 암시받는 방식에 따라 어떤 영웅적인 목표를 위한 숭고한 행위에 가담하기도 한다고 말하는데요. 바로 이러한 적절한 암시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역사적으로 굵직한 전환의 사건들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르봉이 조명했던 바가 군중이 형성되는 과정, 그로부터 보이는 일반적인 성질 등에 가까웠다면 이제부턴 보다 세부적인 구분에 따라 군중의 성격을 기술하기에 이릅니다. 르봉은 먼저 군중의 감정과 도덕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는 군중에게 특징적인 정서는 충동성, 변덕스러움, 과민성이라고 주장하는데요. 군중은 원시인에 가까운 상태에서 욕구 분출에 집중하기에 충동의 노예인 동시에 그러한 충동이 설령 일시적으로 강렬할지언정 결코 오랫동안 지속되진 않는다는 점에서 변덕스럽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속적인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는 거죠. 비하적인 용어이긴 하지만 과거 여론의 행태를 일컬어 이른바 냄비근성이라고 칭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르봉은 이미 수백 년 전에 이를 통찰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또한 군중은 피암시성이 강하고 비판력이 결여되어 있어 이상한 주장이라도 쉽게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피암시성이 강하다는 것은 감정이 정해진 방향으로 빠르게 흘러가는 성질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피암시성이 강한 군중은 어떤 주목할 만한 자극이 주어졌을 때 그 자극이 유도하는 쪽으로 감정이나 생각, 행동 같은 것들이 재빠르게 전환되기 쉬운 상태라는 거죠. 이는 주로 감수성이 가장 예민한 사람들의 경우에서부터 시작돼 암시의 트리거가 되는 생각이 이들의 분별력을 점차 마비시키고 이렇게 형성된 잘못된 확신, 이미지가 다른 사람들에게로 전염돼 군중의 야만성을 형성하게 됩니다. 르봉은 이러한 군중의 특징에 견주어 가장 의심스러운 사건은 가장 많은 수의 사람이 관찰한 것이라며 군중에 의해 쓰여진 책이나 역사서, 목격담 같은 것 등은 결코 곧바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이들은 언제나 호도되어 환상을 보거나 거짓을 믿고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니까요. 군중은 또한 감정적으로 과장되어 있으며 인지적으로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중간 단계를 보지 못하며 극단적으로 정향됐다는 거죠. 르봉에 따르면 감정이 과장되어 있는 상태에선 과도한 감정에 의해서만 자극을 받기 마련입니다. 예컨대 슬퍼서 펑펑 울고 있는 사람에겐 소리 없는 눈물보다 대성통곡만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군중은 언제나 충동적이고 감정적이며 욕구 분출에 집중하는 이른바 척수적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이들을 조종하려면 과격한 수사가 효과적인데 역사적으로도 대중에게 지지받았던 선동가들은 단순하면서도 강렬한 어휘, 근거 없는 확신과 단언으로 이른바 훌륭한 연설가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TV나 유튜브, 뉴스 등에서도 곧잘 보이는 모습이죠. 아무 내용도 없는 허세나 근거 없는 단언을 남발하면서도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는 경우가 허다하니까요. 바로 이런 특징 때문에 종종 냉철한 시선에선 수준 이하인 문화적 요인들이나 작품들이 고평가를 받는 것이라고 르봉은 또한 생각했습니다. 서사적으로는 허접하거나 진부하기 짝이 없는데도
감정적으로 열렬한 장면들로 가득 차 있으면 군중의 지지와 찬사를 받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중은 불관용적이고 독선적이며 보수주의적인 면모가 강하게 드러난다고 르봉은 분석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집단적으로 나타나는 무의식은 그 집단의 맥락을 구성하는 관습, 전통 등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렇기에 집단으로 승화된 군중은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때 사람들은 사실 예속, 지배를 바라고 있는 셈입니다. 게다가 군중은 암시를 통해 유발된 믿음과 그것에서 비롯된 단순하고 극단적인 감정 등에 의해 집단의 의심을 갖지 않고 독선적이며 집단의 교리에 가벼운 반론조차 용납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구분되는 군중 사이엔 언제나 전투와 논쟁이 오가며 그런 와중에도 결단코 서로 설득되지 않은 채 비난과 욕설만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조금이라도 다른 소리를 하는 내부 구성원은 곧바로 배신자로 낙인 찍으며 린치를 가하고요. 그러나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모든 군중이 이런 야만적이고 공격적인 모습만을 보이는 건 아닙니다. 군중의 도덕성은 때때로 희생과 헌신, 공평성에 의해 욕구 측면에서 오히려 개인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기도 하니까요. 집단의 일부이기 때문에 혼자선 할 수 없었던 의로운 투쟁에 가담하고 심지어 목숨마저 바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군중은 여러 부정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은 특징들을 가지나 동시에 그 엄청난 힘을 세상이 이로운 쪽으로 쓸 수도 있는 복합적인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르봉에 따르면 군중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상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형태를 띱니다. 하나는 개인이나 어떤 교리에 대한 열광으로 순간적인 영향력에 의해 만들어진 우연적인 무언가입니다. 다른 하나는 환경, 여론, 유전 등에 의해 큰 안정성을 갖는 이를테면 민주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 같은 것들입니다. 르봉은 이 둘을 파도와 바다에 비교하면서 사상의 안정성이나 가치, 지속적 영향력에선 바다가 압승이지만 눈에 띄는 움직임의 정도에선 파도가 유리하기 때문에 군중은 곧잘 파도의 움직임에 현혹되기 쉽다고 말합니다. 즉, 군중에게 암시되는 사상은 대개 아주 절대적이며 매우 단순할 때야 지배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이른바 이미지로서의 사상이 군중에게 호소하기에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상의 관점에서 볼 때 군중은 언제나 철학자 등에 비해 몇 세대 뒤처져 있을 수밖에 없다고 르봉은 또한 덧붙이고 있습니다. 군중은 피상적인 추론이나 성급한 일반화에 매몰되어 단순하지만 강렬한 이미지가 자극하는 상상력에 집착합니다. 르봉은 대중의 상상력에 충격을 주는 것은 사실들 자체가 아니라 그 사실들을 분류해 제시하는 방식이라고 말하는데요. 예컨대 한국에서 독감에 의해 몇 주에 걸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면 군중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롯데타워가 무너져 300명 정도가 사망했다고 하면 모든 기사와 여론이 그 소식으로 도배가 되겠죠. 이렇듯 군중은 객관적인 사실의 가치나 판단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사건의 스펙터클, 충격적인 이미지에 더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르봉은 이러한 군중의 모든 성격적 특성을 총체적으로 볼 때 일종의 종교적 감정과 유사하다고 결론 짓습니다. 그에게 종교적 감정이란 말하자면 우월하다고 추정되는 존재에 대한 숭배심, 사람들이 그에게 있다고 추측하는 주술적인 힘에 대한 두려움, 그의 명령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 그의 교위에 토론할 수 없게 하고 그것을 맹목적으로 퍼뜨리고 싶어하는 욕망, 교리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모두 적으로 간주하는 성향입니다. 이 모든 양상은 사상이나 정치적 지도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맹목적 복종과 정치적 선전 욕구, 불관용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달리 말하면 종교적인 형태를 띌 때야 비로소 사상이나 지도자의 입지가 군중 속에서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